여러분 안녕하세요. 명리학을 매개로 문학, 문화, 사람을 해석하는 열촌 김성열입니다. 오늘은 애초에 한인신분이었으나 종래에는 상전이었던 서희와 부부의 연을 맺는 길상이라는 인물의 특징, 그 인물의 매력이 무엇이었던가를 명리학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그러면 길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길상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역시 아주 인상적인 그런 인물이자 주인공이죠. 길상은 애초에 불가의 업둥이였어요. 업둥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업어서 어디 다른 집에 버려놓은 이런 아이, 또 업어서 버려놓은 이런 아이를 키운 그런 아이를 업둥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우관선사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 이 절에다가 길상이를 누가 버려두고 갔는데 우관선사가 키우다가 서희 집으로 보냈죠. 그때 보낼 때 우관선사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종래 중질하다가 끝낼 것 같지 않다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스님으로 클 것 같지 않다고 그러면서 이 서희 집으로 보내가지고 서희네 집에서 최참판가의 하인으로 크는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이 서희, 봉순이 등과 주종관계이면서 동무처럼 자라는 이런 아이예요. 이 서희는 물론 상전이었고 봉순이와 길상이는 하인이었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나중에는 삼각관계가 됩니다. 사실 서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삼각관계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없었죠. 왜냐면은 서희는 자기는 이 상전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뚜렷한 그런 인물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특히 봉순이의 입장에서 이제 삼각관계라고 할 만했죠. 봉순이는 길상이를 좋아하면서 굉장히 맺어지기를 원했지만은 서희라고 하는 이런 막강한 그런 어떤 상대 때문에 결국은 자기는 물러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서희와 길상이 부부가 되는데 봉수는 나중에 서희가 자기의 그런 집안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하고 다 이렇게 만주러 갈 때 봉수는 이탈합니다. 이 봉순이라고 하는 이 인물도 참 문제적인 그런 인물이죠. 나중에 비극적인 그런 결말을 보여주는 그런 인물인데, 우리가 봉순이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그때 봉순이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요. 네, 우선 오늘 이제 우리가 길상을 살펴보는데, 길상의 한자 이름은 이렇게 씁니다. 길하고 상스러운 아이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서희에 비해서는 단박에 어떤 이 긍정적인 그런 성격이 두드러지는 그런 인물이죠. 아주 길하고 상스럽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마 작가는 이 길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나중에 서희와 짝이 되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성격으로 끝나는 그런 인물로 아마 처음부터 이렇게 예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장명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작가는 장명도 잘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말하자면 좀 성명학 이런 것에도 나름 좀 통해야 된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한인 신분이었는데 마침내 이 상전이었던 서희와 부부가 되는 이런 길상의 그런 매력은 무엇이었는가. 하인이 그 당시로서 서희라고 하면 특히 그냥 대가댁의 그런 어떤 후손이었는데 이렇게 맺어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어떤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주 또 드라마의 극적인 요소를 더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길상의 매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명리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상의 캐릭터를 잘 보여주는 장면 하나를 여기에 좀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이 잘하는 낭독은 못되지만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구지 위에서 흔들리고 있는 길상은 생각에 빠져서 자신이 달구지를 타고 있다는 것을, 업에 심부름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것을 거의 잊었다. 꾸불꾸불 몰려오는 물구비가 바닷가에 방죽을 치고 또 치는 것처럼 이따 밀려오는 공상은 그에게 다시 없이 감미로운 것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는 수많은 생각들은 마치 만화경같이 찬란하고 다양했다. 갖가지 빛깔이 있는가 하면 갖가지 소리가 들려오고, 과거에서 미래까지 추억과 꿈은 마음대로 끝도 시작도 없이 그의 생각 속 넓은 공간을 비상하는 것이다.
추억의 창문에서는 어느 길모퉁이에서 들었던 소설한 바람소리가 들려왔고 장님이 불고 가던 피리소리가 들려왔고 범패소리, 새벽 산사에 울리던 장엄한 인경소리가 들려왔고 강물을 건너오는 배사공의 노래소리, 추억의 창문에서 명주수군으로 감싼 월선 아지매의 얼굴이 보였다. 네, 이 인용문에서 우리가 우선 빨리 다가오는 것은 문장이 참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죠. 유리한 문장. 네. 작가는 문장이 좋아야 될 것은 말할 것도 없죠. 네, 문장이 아주 유리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길상의 이렇게 이 말은 내면을 그려놓고 있는 것인데, 이 내면을 그리는 것도, 이 인물의 어떤 내면을 그리는 것도 이 작가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또 역시 외면도 잘 그려야 되죠. 외양묘사, 이런 것을 잘 그려야만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거는 인물의 내면을 잘 그린다고 하는 것은 또 작가의 어떤 상상력, 관찰력이 또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또 알 수 있게 합니다. 이런 그 상상력과 관찰력이 아주 탁월해야만 작가는 인물을 잘 만들고 또 잘 묘사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라고 하는 그런 참 업이라고 할까요? 직업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요건, 이런 것을 요구하는 그런 업이다, 어떤 분야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 작가의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잠깐 좀 얘기하면은, 박경리 작가는 사실 이 하동이라고 하는 데는 별로 그렇게 가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평사리라고 하는 곳 자체가 허구적인 공간이에요. 평사리는 실제 지명은 없어요. 평사리는 실제 지명에는 없는 장소인데, 별로 가본 적도 없이 이 하동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다가 최참판댁이라는 것을 설정하고 사건을 풀어나간 겁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 만주, 달리 말하면 이 북간도죠. 북간도에서 또 이 한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여기에 또 이른바 시공간적인 어떤 배경이 다 이렇게 설정이 되고 묘사가 되는데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입니다. 그런데 이 만주 북간도를 작가는 이 작품을 다 완성할 때까지 한번 가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이 작품을 다 쓰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작품 다 쓴 것이 이게 94년인가 이 무렵이었는데, 그 이후에 만주 북간도를 가봤다는 거죠. 그때 가보고 작가가 느낀 것이, 야, 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되게 닮았다고 이런 느낌을 가졌다고 하는데, 그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가보지도 않고 그렇게 떠올릴 수 있었는지. 아마 이런 측면에서 작가는 제2의 창조자다,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뭐 제2의 신이다 라고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세계, 어떤 인물을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2의 창조자, 신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것은 작가의 상상력이 그만큼 또 뛰어나다고 하는 이런 측면의 성격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쨌든 앞에 인용문에서 온갖 상념과 감정에 빠지는 길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그 찬란하고 다양한 공상, 상념, 미세한 자극에도 민감하게 현처럼 울리는 길상의 감수성과 낭만적 성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길상의 감수성과 어떤 낭만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명리학에서 볼 때는 도하살의 발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도하라고 하는 것은 복숭아꽃이란 말이죠. 복숭아꽃. 여러분들 이 도하살을 많이 들어봤죠? 도하살, 역마살, 뭐 백호살,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들어본 그런 살일 텐데요. 그중 이 도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숭아꽃처럼 아주 그 예쁜 화려한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 것이 도하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 복숭아도 또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뭔가 좀 성적인 그런 어떤 이미지, 이런 걸 풍기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어떤 과일이죠. 그래서 이 도하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 음란하고
좀 색정적이고 바람기가 다분한 것이 이 도화살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아서 이 파가의 아이콘이다. 달리 말하면 한 집안 망하게 하는 그런 좀 아이콘, 뭐 이렇게 봤던 것이 도화살입니다. 부정적으로 봤던 거죠.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 이 도화살을 역시 현대에 와서는 이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뭐 긍정적으로 볼 뿐만 아니라 좀 각광받는 이런 측면이 있다고 할까? 이것이 도화살이에요. 근데 이 현대와 예전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이런 용어를 제가 가끔 쓰는데 이것 좀 한번 좀 설명해 놓고 갈 필요를 느낍니다. 여기서 이 현대와 예전을 가르는 어떤 경계가 뭐냐 하면은, 뭐 1970년대는 이거는 뭐 분명하고요. 1970년대 이전에는 말하자면 이 도화살 같은 것은 아주 좋지 않게 봤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봤다. 근데 좀 더 이렇게 넓게 보면 1990년대까지도 이런 거 현대와 예전을 가르는 그런 어떤 경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해서 1990년 이후로 들어서면서는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을 달리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1990년이라고 하는 이 전후라고 하는 이 시기적인 어떤 성격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1990년을 전후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확산이 되거든요.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뭐 학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 규정하려면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야기여서 뭐 그렇게 하기는 힘들고, 뭐 좀 쉽게 이야기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사고, 어떤 인식이 상당히 이게 아주 이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것에서 아주 다양하고 다원적으로 이렇게 바뀐 이런 어떤 사조, 그걸 가능하게 한 사조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사조, 이러한 인식 사고가 퍼지면서 우리가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바뀌었어요. 가령 뭐 여자들의 경우에 말하자면 뭐 여자는 뭐 부창부수해야 된다. 또 그리고 여자들은 남존 여비다. 여비 대상이다. 그러니까 남자는 좀 더 우월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다. 뭐 이런 식으로 보았던 것이 남녀에 대한 생각인데, 요즘은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 생각은 완전히 뒤집어졌죠,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조에 들어가는 그런 하나의 사조입니다. 요즘 뭐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좀 그 이슈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사조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획일적이고 단선적인 그런 어떤 사고 인식에서 다양다원적으로 이렇게 바뀐 것이 바로 우리가 1990년 전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리학에서도 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또 뭔가 좋지 않은 그런 그런 이미지로 해석했던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달라진 것이 요즘 또 명리학의 그런 한 조류입니다. 그래서 이 도화살도 달라졌는데, 전에 하고는 그 생각이 이 도화살을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른바 끼를 발휘하는 살, 이렇게 봅니다. 끼를 발휘하는 살. 어떻게 끼를 발휘하니까 외모가 매력적이에요. 달리 말하면 섹시한 그런 외모예요. 이 섹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이런 거 1990년 전후로 달라진 어떤 그런 뭐 말 중에 하나라고 하겠는데, 이 1990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에는 섹시라고 하는 이런 말이 이게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어감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학생 여학생에게 너 야 굉장히 섹시하다 이러면은 그때는 뺨 맞을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야 이게 나를 갖다가 그냥 아주 성적인 그런 대상으로 보나 하고 굉장히 여학생이 좀 화를 낸다든지
또 어떤 성질 급한 여학생이라면 뺨을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용어가 이 섹시였는데, 요즘은 뭐 섹시하다 보면은 굉장히 좀 약간 좀 찬사? 예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그 이미지, 그런 성격마저 없지 않죠. 이런 것을 보면은 이 말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그 어떤 내포, 어떤 그 성격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렇게 외모가 매력적이고 노래, 춤 이런 것을 또 잘하고, 이건 달리 말해서 예술이나 예능의 소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문인이나 화가,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에게는 거의 반드시라고 할 만한 이런 그 요인, 그런 살이 이 도화살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로 보면은 한국인들에게 이 도화살이 강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인들이 외모가 매력적이고 또 한국 사람들이 노래, 춤 이런 거 잘 하잖아요. 요즘 BTS 그 잘 대변하는 것처럼 뭐 BTS라고 하면 이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어떤 그 아이돌 그룹, 세계적인 그런 보이 그룹이 돼 있잖아요. BTS가 아주 뭐 인물도 다들 꽃미남들이고, 그리고 노래, 춤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국인들에게 이런 도화살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데, 재미있는 것은 1890년대에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국의 시인 겸 문필가 겸 여행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때 우리 한국을 여행을 하고 그때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인상을 그 책으로 썼는데요. 물론 인상뿐만 아니라 뭐 한국의 풍경, 지리, 석광 뭐 이런 걸 다 그 썼는데, 이 사람이 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은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어요. 1890년대에 쓴 책입니다. 그 책에서 이 비숍이라고 하는 이 영국 이 문인이 한국 사람들은 다 잘생겼다, 특히 중국과 일본 사람들에 비하면은 잘생겼다, 이런 평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들이 1890년대의 그런 우리 조상들 사진 보면은 다들 키도 작고 꾀재재하게 생겨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잘생겼어? 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 힘든 그런 평일 것 같은데, 어쨌든 비숍이라고 하는 이 외국인이, 이 사람이 중국과 일본도 다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니까 이거는 뭐 객관적인 그런 평으로 우리가 상당히 믿을 만한 그런 평인 거죠. 그리고 이 2015년 무렵인가에 한국무역협회에서 외국인들이 본 한국인 그리고 한국 제품이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를 썼는데, 한국무역협회에서요. 그 보고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에게 설문을 했어요. 설문을 했더니 한국인들에게 우선 가장 제일 먼저 들어오는 그런 어떤 인상, 그런 특징이 뭐냐 하니까 베스트 루킹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트 루킹. 그러니까 외모가 잘생겼다고 하는 거죠. 외모가 잘생겼다. 이런 거 보면 하여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생겼다, 외국인들이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이건 좀 분명한 모양이에요. 그런 그 특징에다가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노래, 춤이 잘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도화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화살이 있으면 이 사교적이고 상냥하고 애교가 있어요. 그래서 남녀 모두 하나쯤이 있으면 매력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도화살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쾌락추구 성향도 강해서, 달리 말하면은 놀고 먹고 뭐 이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게 음주 가무 이런 쪽에 너무 이렇게 빠질 수가 있고, 이 심하면은 무슨 도박이라든지 마약 이런 쪽에도 빠질 수 있는 성향이 있어서, 이게 너무 많으면은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살이기도 한 것이 도화살입니다. 그러니까 도화살 많다고 도화살 요즘 각광받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도화살이라고 하는 것이 다 좋다, 뭐 이렇게만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너무 많으면 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가수라든지 탤런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이건 두세 개 이렇게 있어도 사실 괜찮다고 하겠죠. 왜냐하면 그런 것이 있으니까 탤런트, 가수 이런 사람들이 흔히 소위 스캔들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기도 하지만은 이거 말하자면 끼가 이제 많다고 하는 것이니까
좋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 이 도화살인데, 어쨌거나 이 길상에게는 이런 도화살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그런 인용문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어떤 그런 풍부한 감수성, 또 낭만적인 성격, 이런 걸로 볼 때요. 그리고 길상은 이 화가와 이 조각가 자질도 있었다고 이렇게 그 작품 내에서 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렸고, 이 그림을 그리기를 좋아했고요. 이 석필, 말하자면 분필이죠. 이거 가지고 바닥에 숯 같은 거, 이런 걸로 가지고 걸쩍걸쩍 그리기도 좋아하고, 또 나무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깎아서 잘 만들기도 하고, 탈도 만들기도 하고, 이랬던 아이가 이 길상이었거든요. 이런 길상의 도화살로서의 자질, 도화살 소유자로서의 자질, 달리 말하면 예술가로서의 자질은 황국에게 유전이 됩니다. 황국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이 서희하고 길상 사이에 난 그런 아들인데, 아들이 둘이었죠. 둘 중에 맏아들인데, 나중에 이제 커서 대학교 갈 무렵에 법학을 하느냐 아니면 미술을 하느냐, 이걸 두고 갈등하는데, 법학은 어머니가 시키는 그런 전공이었어요. 어머니는 역시 대갓집의 그런 후손답게 뭔가 이 관존민비라고는 그 당시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법학을 해라 라고 말하는데, 한국은 그런데 그걸 원치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서 받은 어떤 예술 예능인의 그런 자질이 있어서 결국은 한국인은 미술을 택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교사로 일제시대에 이제 미술교사를 하는 그런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길상의 어떤 이 도화살 자질이라고 하는 것은 용정거리에서 아녀자들이 이목을 끌었다고 하는 그런 작품 묘사를 볼 때도 이 길상은 확실히 도화살이 자리 잡고 있었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상에게는 이 화개살도 있었을 걸로 이렇게 봅니다.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좀 생경한 그런 용어가 아닌가 보는데요. 화개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방석이라는 뜻이에요. 이 개자가 이 덮개의 개자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이 방석이라고 지금 이렇게 여기 그림을 넣었습니다만 잘 들어오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 화개살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기생성녀가 될 이런 팔자라고 해서 역시 좀 부정적으로 봤어요. 왜냐하면 이 화려한 방석 위에 앉을 것이라고 이렇게 봤으니까, 성녀가 화려한 방석이라고 하기는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성녀가 앉는 방석도 이것도 중요한 그런 방석이죠. 이래서 화개살이 있으면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고독과 사색을 좋아하는 성향으로서 총명영리하며 철학이나 종교 등에 강한 경향성을 가진 이런 살로 해석하는 것이 화개살입니다. 따라서 수도승이나 학자 등에 아주 어울리는 그런 자질, 그런 성향을 가진 것이 화개살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길상이가 이 화개살을 가졌다고 보는 것은, 길상은 애초에 절의 읍둥이로서 우관선사가 키웠고 거머가 되고 싶어 했어요. 거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단청이나 불화를 그리는 성녀예요. 그렇게 거머가 되고 싶어 했는데, 근데 최참판댁으로 보내지면서 그 꿈은 접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화개살이 있다 보니까 계속 이 불교에 관심도 많았지만은 나중에 이 도화살과 합쳐져서 이 관음탱화라고 하는 것을 아주 멋지게 완성을 합니다. 관음탱화라고 하는 것은 관음보살을 불교화로 그린 걸 말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관세음보살 그린 그런 불교화, 이런 것을 아마 좀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이런 관음탱화를 완성함으로써 그런 그 욕망을 구현하죠. 그 욕망을 완성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그리면서 또 서희와도 일체감을 또 얻습니다. 이거는 좀 뒤에 좀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서희와도 일체감을 얻는 그런 길상인데요. 우리가 이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거, 관음상, 이거 한번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게 이 사진이 무슨 사진이냐면은 남해 보리암에 있는 해수관음상입니다. 해수관음상이라고 하면은 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바다를 면하고 있는 이런 관음상이란 말이에요. 이 해수관음상은 낙산사에도 있어요. 그래서
낙산사, 동해에 있는 낙산사 가본 사람들은 이 해수관음상 아마 인상적으로 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동해 낙산사에 있는 그 해수관음상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거의 뭐 아마 10m가 넘을걸요. 근데 그 해수관음은 굉장히 좀 후덕한 덕이 있는 그런 외모가 강조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 해수관음은 굉장히 섬세하고 아주 좀 예쁘게 생긴 이런 그 관음상이죠. 이것은 이 관음상이 달리 말하면 관세음보살이라고도 하는 이 관음상이 여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관음상은 이렇게 조각을 한 겁니다. 원래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도 중국에서 이 당나라 이전에는 남성적인 그런 관세음보살로 이렇게 봤는데, 당나라 이후에는 여성적인 그런 이미지로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의 고통, 또 중생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욕망, 소망, 이런 것을 해소하고 들어주는 그러한 보살이 이 관세음보살이기 때문에 아주 포용력과 어떤 수용력이 있는 이 여성의 이미지가 더 맞다고 보고, 그때부터 그래서 이 여성의 이미지로 바뀐 것이 이 관음보살입니다. 관세음이라고 우리는 동시에 씁니다만은 중국에서는 당나라 이후에 역시 관세음이라고 하는 이런 또 용어는 안 쓴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당나라 당태종이었던 이세민의 이름에 세자가 들어가 있어서 그 관세음이라고 하는데 거기 세자는 못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관음보살, 관세음보살 같이 쓰죠. 어쨌든 이 길상이 그렸던 것이 바로 이 관음탱화, 이 관세음보살을 대상으로 한 그런 불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매력이 이것뿐이었을까? 왜냐하면 그 당시로서는 이 신분제가 완강했거든요. 아직까지 일제시대였지만은. 그런데 이 대갓집의 그런 이 계승자, 최참판댁 아닙니까? 최참판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큰 가문, 전통 있는 그런 가문인데, 참판이라고 하면 요즘은 이 차관이라고 하는 그런 직위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직위가 이 참판이에요. 그런 그 가문의 계승자 가주라고 하는 이 서희에게는 아주 양반의식이 상당히 또 강했어요. 그런데 이 서희의 양반의식은 이른바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제대로 구현하는 그런 양반의식이어서 뭐 크게 문제가 된다고 할 건 없지만은, 어쨌든 그런 양반의식이 강했던 이 서희가 길상이라고 하는 이 하인을 자기의 남편으로 맡게 된 그런 매력이 도대체 이 도화살과 화개살 이것 때문에 그렇게 그 이 길상을 자기 남편으로 삼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당연히 다른 어떤 그 길상의 그런 미덕도 있었을 텐데, 그것을 추정케 하는 것은 길상에게는 식상성, 관성, 비급성 뭐 이런 것이 있었을 걸로 보는 그런 요인 때문입니다. 식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식상성은 이 식신과 상관, 이 두 가지를 합친 것이 식상성이에요. 상관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말할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하고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 하면은,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이런 거 십성 또는 십신이 있으면은 성실, 일복, 식복, 미적 감성 등이 아주 굉장히 많이 배겨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식신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실하고 일복이 있으면 이거 굉장히 좋은 미덕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성실하고 일복이 있으면 자연히 식복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식신이라고 하는 이 십성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또는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십성의 하나로 평가하는 그런 명리학자들도 있습니다. 뭐 이게 아주 베스트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앞에 우리가 서희를 이야기할 때 이 편관이라고 하는 거 이야기했잖아요. 편관은 칠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죠. 칠살. 나무
강렬한 그런 어떤 성장, 그런 어떤 그 드센 그런 끼어서 이거 좋지 않다고 본 이 편관, 실살이라고 하는 것도 식신이 있으면은 제살을 한다. 즉, 살을 없애준다고 해서 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이 식신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성실하고 인간미 있고 말이죠. 이런 것이 이 식신이거든요. 이것이 있으면은 이 편관의 성격을 완화시켜준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리고 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적 감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식신이 있으면은 역시 어떤 문화라든지 예술 이런 쪽에 종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할 정도인데, 이것이 이제 식신의 그런 특징인데, 뭐 요즘 셰프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셰프 이렇게 쓰는 셰프. 셰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아마 식신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되게 식구 먹는 거 뭐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미적 감각도 있는 사람들. 즉, 이 미라고 하는 것은요. 미라고 하는 것은 이게 사실은 어떤 이 쾌락적인 그런 성격과 관계되는 것이 미입니다. 여기서 쾌락이라고 하니 막 먹고 마시고 질펀하게 노는 거 이런 것만 떠올지 모르겠는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갖다가 아주 유쾌하게 하고 또 즐겁게 하는 이런 것이 사실은 쾌락이 진정한 그런 어떤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어떤 그 기본의 어떤 이 쾌락을 추구하는 이런 성격과 통하는데, 이 셰프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음식으로 우리들을 즐겁게,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이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셰프는 이런 식신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길상은 이런 성실하고 일복이 있는 이런 성격으로 서희를 아주 충실히 좀 보좌를 하죠. 보좌한다면 좀 이상합니다만은 어쨌든 어릴 때 하인으로부터 출발해서 북간도로 가서도 아주 이 서희를 충실히 도와주고, 그리고 때로는 서희에게 그 어떤 조언도 해주고 하는 그런 그 인물이 이 길상이었단 말이에요. 이 길상의 또 성격을 잘 보여주는 그 한 대목, 한 장면이 뭐냐면은 어릴 때 최치수를 찾아왔던 그 한 선비였는데, 이 사람이 길상을 두고 하는 얘기가 그놈 참 아주 딱 통인감이네 이렇게 얘기해요. 통인이라고 하는 것은 심부름꾼이거든요. 요즘 말하자면 뭐 비서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그 명칭이 통인인데, 그만큼 이 길상이 성실해 보이고 아주 또 성격도 성성하고 이렇게 보였다는 거죠. 이러한 그 식신이 있었을 것이고 또 관성도 있었을 것이다. 관성 중에서도 아마 정관이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희에게는 편관성이 있을 거라고 봤잖아요. 편관성은 관성과 이 관성 중에서 이 편관성은 좀 더 센 관성이 편관성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정관성은 조직 속에서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 자기 자신의 할 도리를 잘 해나가는 것이 이 정관성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길상에게는 정관성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또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또 리더십도 가지는 것이 이 관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상에게는 이 관성도 있을 것이다. 또 관성이 있으면 또 자기 통제력도 있으니까요. 자기 통제력도 있으니까 그런 거 어떤 리더십의 자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리더십은 이런 어떤 판단력, 뭐 다른 말로 하면은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되죠. 어떤 그 굉장히 결정해야 되고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야 될 때 딱 이렇게 판단하고 결단하는 이런 능력, 이것이 이제 하나의 조건이고, 또 하나는 이 포용력이 또 있어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포용력도 있어야겠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희생 헌신하는 이런 그 조건, 이런 또 자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follow me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을 이끈다고 하면서 follow me라고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어떤 위험이라든지 또 자기 자신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만 이게 리더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은 손해도 안 보고 자기 자신은 어떤 경우에도
희생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이 리더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장군이라든지 또는 무슨 어느 자리에 뭐 단체장이라든지 이런 그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부러워할 것만은 아니고, 그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그 위치에 오를 때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능력 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질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상은 그런 그 자질도 있었는데, 길상은 아주 신실하고 소탈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고고함과 또 위엄을 갖춘 인물이었는데, 용정에서 이 길상이와 같이 서희를 위해 일한 공노인이나 그의 아내, 또 그리고 같이 따라갔던 이 동네 사람들, 즉 용의, 영팔, 관수, 회관 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독립지사인 송장환, 권응필 이런 사람들도 다 이 길상을 듬직하고 믿음직한 동료로, 또 그리고 리더로 이렇게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러한 그 자질이 있는 길상이었기 때문에 서희가 배우자로 선택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뭐 선택했을 것이라고 합니다만은, 선택했다고 하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은, 서희는 좀 어떤 실제적인 그런 목적도 좀 있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길상을 배우자로 선택할 때는. 왜냐하면 길상이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런 어떤 듬직한 그런 어떤 성격, 또 그리고 믿음성 있는 이런 성격,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한테 또 이 리더를 하는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이 서희가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는 데는 상당히 그 도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봤다는 거죠. 서희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서희는 결국 거기서 돈을 벌고 성공해서 자기의 고토를 회복하는 거, 말하자면 자기 옛집을 찾는 거, 그것이 서희의 소망이고 집념이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서희는 듬직한 조력자가 필요했던 거죠. 듬직한 조력자가 필요했는데, 여기에 아주 그 길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딱 어울렸을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남녀로서의 그런 어떤 그 매력 뭐 이런 것도 작용했겠습니다만은, 남자 여자가 가지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런 매력이라고 하는 것도 작용했겠지만은, 서희에게는 그런 어떤 실제적인 그런 측면에서의 길상이라고 하는 그 인물, 그게 아주 믿음직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상이가 이러한 성격인 만큼 길상은 자기 자신의 상징이었던 서희에게 일체감을 가지기가 좀 쉬운 노릇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희가 이제 나중에 성공해가지고 다시 조선으로 돌아갈 때 길상은 거기 같이 따라가지를 않습니다. 같이 따라가지를 않는데, 그때의 길상의 심정을 작가가 뭐라고 했냐면은, 끝없이 인내하고 협조하는 가족들마저 낯설어져서 북간도에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건 달리 말하면은 길상의 자존심, 민초로서의 출신 성분 이런 것이 서희에게 완전히 그냥 어떻게 일체감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추정케 하는 거죠. 길상은 원체 민초라고 했습니다만은 절에 읍둥이로 큰 그런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 서인의 집안의 하인이었고요. 그러다 보니 길상이 서희와 부부가 되었지만은, 서로가 물론 남녀로 당겨서 부부가 되었지만은, 과연 내가 이 여자와 완벽한 그런 이렇게 그야말로 일심동체인 부부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 자격지심 이런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그 길상의 자존심, 뭐 자격지심이라고 할까요? 또는 서희에 대한 이런 이질감은 그가 일제에 근거되어서 옥살이 하는 동안에 서희가 헌신적으로 옥바라지를 하면서 해소가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길상이 만주에서 독립운동도 나름 하는데, 이것이 일제에 발각이 되어가지고 조선으로 금속이 되었고 송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때 먼저 조선에 와 있던 서희가 이 길상을 아주 헌신적으로 옥바라지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로 해서 많이 해소가 되고, 앞에 말한 이 관음탱화를 이제
길상이 완성했을 때 거기에서 서희가 목욕 재개하고 아주 예불을 하면서 밤을 새우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이제 두 사람이 일체화가 됐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럴 때 이 서희가 예불을 하면서 밤을 새울 때 길상은 거기 소지겸이라고 하는 사람, 해도사라고 하는 그런 반성 반속의 이런 거, 그러니까 반은 성녀이고 반은 속세의 사람이든 이런 사람들과 함께 다른 방에서 술 마시는 걸로, 술 마시면서 밤을 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밤을 새우고 그 밤이 지났을 때 두 사람은 이제 완전한 그런 어떤 그 일체감을 느끼는 그러한 그 부부가 되는 걸로 작품에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작품에 이제 그 두 사람 완전히 마음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서희가 박효영이라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박효영. 이 사람은 의사였는데 진주의 의사였어요. 서희가 진주에 자리 잡으면서 주치의 비슷하게 이렇게 이 진찰을 하고 이제 병원에 가고 했던 그런 그 인물인데 이 사람도 은근히가 아니고 상당히 굉장히 이 서희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지식인이고 이랬던 사람이니까 서희를 갖다가 은근히 사모를 하면서 나름의 그런 구애를 조금 하다시피 한 사람인데 서희가 아주 단단하고 아주 굳게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좌절도 하고 또 이 부부관계도 좋지 않고 이러던 나름의 고민이 있던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자살하는 걸로 나오는데 이 인물의 이야기를 이제 서희가 길상에게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두 사람 사이에 허물이 없어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관계 이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 길상에게는 비겁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을 걸로 봅니다. 이 비겁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비견과 급제를 줄인 말인데요. 비견과 급제를 줄인 말. 이 비견이라고 하는 것은 업계를 같이 한다 이런 말이에요. 또 급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게 좀 이상한 말인데요. 이 급제라는 용어 이 다소 모호한데 재물을 이게 급탈한다는 이 급제가 급탈한다고 하는 그 급제거든요. 재물을 급탈한다고 할 수도 있고 재물을 급탈당한다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는 것이 이 급제라서 이게 좀 모호한 용어인데 이 명리학에는 좀 그런 용어 그런 논리들이 좀 있어요. 그것이 명리학이 아주 완전히 학문적인 담론으로 아직까지 정립해하지 못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데 어쨌든 이 비견급제라고 하는 것은 함께하는 정신, 다른 말로 하면 패거리 정신이라고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렇게 무리를 짓는 이런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정치인에 필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무리 짓기를 좋아해야 되잖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 골방에서 사색하고 홀로 고독하게 있는 거 좋아하면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비겁이라고 하는 이런 정신이 필요한데 이 비겁 중에서도 이 급제라고 하는 것은 무리를 중시하면서도 비주류 성향이 좀 강한 것이 이 급제라고 하는 이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급제라고 하는 것은 좀 비주류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당 성향이 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상이 북간도에 남은 것은 자신과 동유했던 무리들, 즉 김한, 우관, 회관, 관수, 서기용이 이런 사람들, 영팔리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고 싶어 했던 그런 동지의식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민서로서의 이런 어떤 비주류의식, 달리 말하면 민중의식 이런 것이 강했기에 서희와 조선으로 처음에는 돌아가지 않고 만주에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 이런 그 길상의 성향을 귀소 본능, 달리 말하면은 민초로 돌아가고 싶어한 그런 어떤 본능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귀소 본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길상은 이런 그 비주류 성향도 강했던,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향도 강했던 그런 인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길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길상의 성격을 명리학 측면에서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길상이라고 하는 인물은 도화살고 학예살도 있고 또 그러면서 식신, 관성 이런 그 성분에다가 이 비급성, 그 중에서도 급제성이 있었을 인물일 것이다.
이러한 그 복합적인 이 캐릭터의 길상이라고 하는 인물이 결국은 나중에 이 서희와 서로 이 부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다 그러니까 이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아까 전에 제2의 창조자라고 했습니다만은 제2 창조자라고 했지만은 이렇게 부부가 맺어지는데도 다 그만한 어떤 이유, 즉 그만한 끌림, 또 그만한 어떤 성격적인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구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작가도 그야말로 인간 관리에 아주 능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뭐 인간 관리, 사람 관리라고 하면은 어떤 경영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무슨 조직을 이끄는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은 작가도 이런 거 인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작가도 참 보통 그런 그 조건을 갖추어서는 정말 좀 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특히 박경리 작가 같은 사람은 이런 아주 대하장편, 어마어마한 장편을 썼으니까 특히 참 그 능력이 대단한 거죠. 자, 우리가 역대 드라마 속의 길상을 마지막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70년대에는 서인석이라는 탤런트가 했는데요. 이 사람도 나름 어떤 이 믿음성과 또 이런 좀 중후한 그런 그 인상을 주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괜찮은 캐스팅이었다고 봅니다. 80년대 윤성은 지금 이 인물 보면은 그야말로 아주 그 진지하면서도 또 신뢰가 가는 그런 그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볼 때는 이 윤성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그 세 사람 중에는 제일 잘된 캐스팅이 아닌가 저는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에 비해서 2000년대 유준상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았나.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김현주가 2000년대에 김현주가 서희로서 어울리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유준상도 역시 좀 덜 어울리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은 유준상이라고 하면은 좀 경쾌하고 좀 발랄한 이런 이미지 그런 캐릭터라고 하는 성격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유준상은 역시 좀 덜 어울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유동근을 내놓은 이유는 만약에 제가 이 캐스팅을 했다면은 길상으로서의 탤런트를 캐스팅했다면 아마 저는 유동근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 생각 때문이에요. 유동근은 뭐 인물도 듬직하게 생겼고 또 그리고 아주 그야말로 성실하고 믿음성을 주는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서희가 전인화로 이렇게 캐스팅하면은 좋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길상은 유동근이 어울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두 사람 실제로도 부부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 두 사람은 참 아주 그야말로 천생연분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그 이미지로서의 길상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명리학을 통해서 문학 속의 인물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니까 훨씬 더 우리가 폭넓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열리죠. 이래서 제가 한번 명리학으로 이런 여러 가지 문학적인 그런 해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로써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봉순을 또 명리학으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